제10장 군주국의 국력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처음에 지 능력이 있는 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신을 방어할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자신의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자신의 군대, 그다음 용병, 지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군 얘기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유형 요새와 식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9쪽에도 보면은 요새를 튼튼히 쌓고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요새에 대한 언급은 장단점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게 독일의 자유도시들이었습니다. 독일의 도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농촌 지역에 별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에서 보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 때 보면은 스파르타가 아티카 지방으로 침범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개를 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스파르타 사람들은, 군인들은 농토를 황폐화시키겠죠. 그래서 돌아가고. 근데 이 모습을 본 그리스 아테네 주민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적을 그대로 보고 구경만 할 수 있냐, 이렇게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도시가 농토를 별도로 농촌 지역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식의 분란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 지역이 독일의 도시가 그렇나 봐요. 아테네 했던 거 좀 반대죠. 그래서 황제나 인접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도시만 방어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력한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고 있는 충분한 대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에는 1년 정도 버티기에 충분한 식량과 식수 이렇게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제목으로 현명한 군주가 포위 공격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질서를 딱 갖고 있고 견고하고 질서가 견고하고 인민의 미움을 받지 않는 군주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도시 밖에, 만약에 도시 밖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죠. 거기 보면은 자기 재산이 파괴당하는 것을 보면 참을성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아테네 주민들이 그랬듯이 이럴 경우에는 페리클레스가 했듯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참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의 잔인성 이런 것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희망을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그냥 항군에서 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적들은 생각보다 많이 잔인하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불순분자들, 지배자 입장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리아스에 보면은 2장에 3장입니까? 2장이었나? 테르시테스가 불평불만을 하죠. 아가멤논이 가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돌아간다 했다가 다시 주저앉히니까 테르시테스가 굉장히 불만을 하는데, 그게 테르시테스가 오디세우스한테
그 등짝을 후려맞죠. 뭐 그런 아이간 이런 불평 분자들을 교모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리아스에서는 그냥 공개적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 81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인간은 받은 은혜는 물론 베푼 은혜에 의해서도 유대가 강화된다. 베푼 은혜라는 것은 인민이 적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은 군주의 책임이란, 군주 니 때문에 피해 받았으니까 니가 빚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교회행 군주국입니다. 우리가 그 군주국을 세습하느냐 취득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세습군주국, 신생군주국, 그 다음 병합된 복합군주국으로 나눴었는데, 취득 방법으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자신의 무력과 역량, 타인의 무력과 호의에 의해서 사악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군주국이 되는 것을 시민행 군주국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인민의 호의나 귀족의 호의나 이렇게 구분했었죠. 이번 장에 다루는 것은 교회행 군주국입니다. 모든 시련은 교회 국가를 얻기 전에 생깁니다. 라고 그랬죠. 역량이나 혹은 운명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유지에는, 교회행 군주국의 유지에는 역량이나 운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고래의 종교적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그렇죠? 그 제도들은 군주가 어떻게 살고 처신하든 그의 지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군주는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나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신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속건의 정대를 83쪽 봅니다. 속건의 보르자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고 난 이후에 쉽게 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교회 세속 권력이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을 몰아내고 로마나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뭐 그렇죠. 베네치아를 몰락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제목이 교황 알렉산더의 제2 이전에는 교회는 미약했다. 프랑스의 샤를 왕이죠.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입하기 전에 1894년입니까? 이 나라는 교황,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리 왕국,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하에 5개로 분리되어 있었죠.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뭐냐면, 외세가 이탈리아를 침입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세력도 더 많은 영토와 힘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려의 대상은 교황의 힘이 강해지느냐, 혹은 베네치아가 좀 힘이 셌나 봐요. 베네치아 공화국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페라라를 방어할 때 동맹을 맺어서 베네치아에 대항했었고, 로마 귀족은 오르시니파와 콜로나파의 대립 반목을 이용해서 교황 권력을 견제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황 권력이 세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세속 권력은 이탈리아에서 거의 무시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6세의 세속 권력입니다. 잠제목이 돈과 군사적 수단으로 많은 것을 정치했음을 보여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나 지방을 정복해서 아들 발렌티노 공작 제사르 보르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발렌티노 공작의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공작이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그의 노력의 결실을 물러받아 교회의 이제 권력은 강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 한두 달 동안 그 제2에 오른 교황이 있고 그 다음 교황이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화시킨 율리우스 2세. 이 사람은 이름도 그 카이사르 이름을 땄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뭐 이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승봉에서 막 진격을 하고 추ging 따르고 그다음에 성가대 따르고 상대방에서 막 그 기가 죽어가지고 쉽게 또 정복하기도 하고 했다는데 교회의 힘이 강력함을 인지한 교양이죠. 그래서 로마나 전 지역을 장악했고 로마 귀족의 무력화되었고요. 물론 알렉산드르가 파벌을 좀 몰락시켰죠. 그다음 축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성직매매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러죠. 단테에서도 나왔듯이. 물려받은 것은 유지하고 그다음 확대했다는 거죠. 볼로나를 점령하고 베네치아 세력을 파괴하고 프랑스를 몰아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르시니파와 콜로나파의 무력한 상태를 유지했고, 그래서 교회의 권력을 강대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추기경들이 분기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런 강력한 리더가 없었다는 거죠. 추기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은 또 레오 10세에 대한 소망, 이게 지금 이 군주론이 메디치가 바치는 거잖아요. 레오 10세는 메디치가 일원이잖아요. 메디치가 사람이니까 여기서 조언을 합니다. 강력한 교황권을 갖고 있고 다른 덕을 통해서 교황권이 더 위대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실 것을 기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다양한 종류와 용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과 좋은 군대,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법과 좋은 군대, 좋은 군대가 필수 조건이에요. 군대가 있어야만이 좋은 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87쪽에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 그 다음에 군대 고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보면 용병의 무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8쪽이죠. 군대는 자신의 군대이거나 용병이거나 애국의 원군이든지 아니면은 이 세 가지가 혼합된 혼성군이든지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용병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용병이란 이 분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분열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용병으로 들어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강이 물러나죠. 그럼 신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오래 끌려고 합니다. 평화 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에는 적들에게 시달린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기도 하고 탈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승리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최근에 겪어지려는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88쪽이죠. 오랫동안 세월 동안 용병이 의존한 탓이다. 그래서 그 용병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꺼냈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만 어쨌든 용병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주는 스스로 군대를 통솔해야 하고 공화국은 시민 출신의 장군을 가져야 한다. 용병 대장이 유능하면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권력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공격하든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용병 대장이 평범하면 당신을 몰락시킨다는 거죠.
유능하면 신뢰하면 안 되고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평범하면 당신이 몰락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90쪽에 보면은 군주는 최고 통수권자로 친히 군대를 인솔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화국은 시민을 장군으로 인솔해야 됩니다. 장군이 유능하지 못하면 교체해야 되고, 장군이 유능하면 이것도 월권을 못하게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테네에 보면은 운전 갈 때 장군을 2명을 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 로마에도 보면은 2명을 보내기. 이게 그래서 항상 견제를 하든지 뭐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용병의 배반에 관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와 스파르타는 자력으로 무력을 갖추었다고 되어 있고, 카르타고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국인 용병인데도 공격했다는 거죠. 용병대장이 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공격했던 얘기고, 테베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에파비논다스가 죽고 난 뒤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마케도니아인 필리포스를 용병대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승리한 후 그들의 자유를 박살내 테베를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장군으로 고용하여 베네치아에 대항했는데, 스포르차는 베네치아를 격파한 후에 밀라노인들을 도리어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나폴리에서는 조반니 이양이 스포르차 부친을 장군으로 고용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무력을 박탈했다는 거죠. 그 다음 피렌체의 경험인데요.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운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좋았다. 용병의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운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파올로 피델리가 이 사람이 어때 죽었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네치아인들이 용병으로부터 겪은 순환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좀 자신의 용맹함이 좀 명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용병의 초기에는 베네치아인 명성이 높아서 괜찮았다는 얘기죠. 이후에 거기 보면은 한 6번째 줄인가요? 카르마놀라의 통솔의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가훈은 명백해졌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마지못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나오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패러그래프 단락에 용병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만하고 느린 사소한 이익이 있는 반면에 돌발적이고 놀라운 손해를 가져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용병의 역사. 이게 이제 황제의 권력이 이탈리아에서 토대를 상실하게 되고 권력이 약화되고 교황의 세속 권력이 정대되에 따라서 많은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도시들이 그들을 억압하던 귀족들에게 대항하게 되고, 교회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불안을 조성했다고 그랬죠. 조장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시민들이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세속권력을 교황이 장악했던 경우는 군사를 경험 없을 거고, 일반 시민이 만약 그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됐다면 그도 마찬가지 전투 경험 없고 군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용병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직자들이 군무 경험이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병을 고용해서 전투에 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용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 95쪽의 네 번째 줄에 로마냐 사람 알베리코 디 코니오가 용병 부대의 중요성을 최초로 널리 알렸습니다. 이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샤를 왕 프랑스, 그 다음에 루이 왕 프랑스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에 당하고 스페인에게 수모를 겪게 됐다는 거죠. 이탈리아 용병을 사용함으로써. 그다음 안희안 전쟁 수행입니다. 그래서 용병은 명성을 위해서 이제 보병을 좀 등한시하죠. 사실은 보병이 있어야 전쟁의 그 승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필요한 적당한 수의 기병을 갖고 있습니다. 2만 군대에서 보병이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첫 줄에 보면 명성을 더 높이려고 보병을 등한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의 고통을 줄이려고 서로 죽이는 일도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용병들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길게 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 자기들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야간 공격 안 하고 포위군에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방책이나 애호 주의를 방하지 않고요. 겨울 전투 회피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통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규율로 허용해버리니까 이게 기강이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군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점이 아니죠. 이런 거. 그래서 이탈리아가 노예화되고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